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장인의 길의 저자이자 국내 1호 문화캐스터 그리고 동덕여대 방송연예과 겸임 교수이기도 하신 서주희 선생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행사는 서울 공예박물관이 개관을 하고 이 공예도서실에서 개최하는 두 번째 행사인데요. 이런 뜻깊은 자리에 저도 함께하게 돼서 진심으로 영광입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이세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공예박물관이 올해 7월에 개관을 했습니다. 개관한 지 반년도 안 돼서 정말 시민분들의 반응이 굉장히 뜨거운데요. 저도 이 개관을 하고 얼마 안 있어서 굉장히 운 좋게 그 힘들다는 이 예약에 성공을 해서 관람을 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운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서울 한복판에 공예와 관련해서 이런 멋진 공간이 생겼다는 게 반가웠습니다. 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 공예에 대해서 더 알고 싶고 즐기고 싶은 사람들의 갈망이 생각보다 더 크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오늘 모신 서주희 선생님은 공예를 비롯한 한국의 전통 문화를 대중들에게 널리 알리고자 노력해 오신 분이시죠. 선생님을 모시고 그동안 만나오신 여러 장인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통 문화를 조금이라도 더 나은 환경에서 꾸준하게 계승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네, 서주희 선생님과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요즘 뭐 방송에 또 강의에 네. 오늘도 수업하시고 오시고 네, 너무너무 바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제가 더 영광입니다. 제가 그동안 인터뷰어로만 이런 현장에 참여하다가 오늘은 그쵸? 인터뷰 네. 2로 참여를 할 생각하니까 네, 굉장히 설레이는 마음을 안고 오늘 달려왔습니다. 네. 오늘 또 우리 공예박물관 이 시청자분들에게 좋은 이야기 많이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은요, 이미 뭐 선생님이나 혹은 선생님이 해오신 일들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직접 선생님께 여쭤보는 시간을 갖고 싶기도 해요. 제가 방금 선생님을 국내 1호 문화캐스터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문화캐스터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가요? 네, 아마도 뭐 우리 이세라 기상캐스터도 계시지만 기상캐스터, 외신캐스터는 많이 들어보셨을 그쵸, 텐데 예, 문화캐스터라는 호칭이 좀 생소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제가 하는 일은 그 방송의 섭외부터 또 취재, 그리고 이제 스토리를 구성하는 원고 작성, 그리고 방송 보도까지 하는 그야말로 프로듀서와 작가가 하는 모든 일을 섭렵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1인 다역입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사실은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한 사람이 그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많이 힘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그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문화캐스터라는 거는 그러니까는 라디오 제작에 있어서 전반적인 과정을 모두 섭렵할 수 있는, 모두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송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문화캐스터로서의 역할 이런 게 아주 잘 드러나는 책이 또 장인의 길이기도 하잖아요, 선생님. 장인의 길은 말 그대로 우리 전통 문화를 이어오고 있는 장인들을 직접 전국 팔도를 정말 도시면서 만나시고 취재하시고 그분들의 작업뿐만 아니라 뭐 삶이나 인생관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그런 책이잖아요. 근데 이 책이 지난 2018년이죠. 세종도서 문체부 우수 교양도서에 선정이 또 됐고요. 또 지난 2021년에는 제3회 롯데 출판문화대상에서 특별상까지 수상을 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간의 노고를 좀 인정을 받으신 것 같아서 좀 뿌듯하기도 하셨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동안 선생님께서 만난 장인들 총 몇 분 정도가 될까요? 제가 2013년에 첫 책을 출간을 했거든요. 장인 사사란 책인데요. 그 첫 책하고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신 장인의 길의 책까지 포함하면 책에 수록된 장인분들은 총 101분 정도가 되시는데 사실은 지금도 제가 KBS 국제방송에서 그 해외 우리 문화 알리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새로운 그 장인분들을 발굴해서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서 101명은 좋게 넘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책에 실린 것만 101분이니까. 네, 정말 대단하십니다. 사실 저는 이 장인의 길을 읽으면서 가장 궁금했던 게 이게 누가 막 시킨 것도 아니고 선생님께서 직접 정말 자진해서 이런 기획을 하시고 취재를 다니고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처음에 이런 기획을 하셨던 계기
이유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시간을 조금 이제 되돌아서서 생각해 볼 네.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2009년에 라디오 방송에서 저 혼자 그야말로 그냥 녹음기 하나 들고 마이크 들고 그냥 전국을 다니던 때가 있었어요. 네. 근데 그 방송을 들었던 어떤 이제 그 청와대 정책 방송이죠. KTV라고 아마 네, 들어보셨을 네. 거예요. 아마 옛 어르신들은 대한뉴스 그 방송했던 그 방송국인데 네. 우리나라 방송의 전신이라고 할 수 네. 있죠. 거기 관계자분이 서주희 씨가 지금 라디오 방송에서 했던 그 장인들을 한번 TV 프로그램으로 끌어내보면 어떻겠냐. 저한테는 정말 달콤한 제안이었습니다. 네. 네. 예, 그래서 제가 흔쾌히 수락을 했었고요. 그때 당시에 아마 지금도 이 잡지가 발행이 될 건데 네. 그 청와대 정책 홍보지에 공감이라는 잡지가 있어요. 거기에 제가 문화 인터뷰와 결혼한 여자 해서 기사가 한번 실린 적이 있어요. 네. 결혼도 안 했는데. 네. 예, 아무튼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가 이제 계기가 돼서 그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장인을 찾아서라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에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있었나라는 생각을 전혀 못 했었어요. 네. 그때는 정말 우리 이제 이세라 진행자처럼 예쁘게 그냥 갇혀 있고, 예, 스태프들하고 이제 같이 막 전국을 다녔었는데, 그때 드는 생각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중고등학교 학교 다닐 때 대한민국의 장인들이 누가 있을까 배워본 적이 있었나? 그렇죠. 예, 하다못해 우리가 그 음악 시간에도 국악을 듣고 배우진 않았잖아요. 서양 동요, 서양 음악을 배우고 자랐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을 만나면서 왜 우리 한국 사람이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장인들에 대해서 학교 다닐 때 이렇게 배운 적이 없었을까. 그런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제주도를 빼고 다 다녔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때 그 프로그램을 하면서 그게 시발점이 돼서 제가 한국의 장인들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달콤했던 제안을 받아들이신 게 네. 결과적으로 저희 같은 독자들한테는 네. 정말 좋은 또 이런 장인들에 대해 네. 알 수 있는 기회가 됐네요. 선생님께서 방금 아까도 말씀해 주셨던 게 첫 책이 장인 네. 44라는 네. 책이었다고 했잖아요. 얼핏 들어서는 장인 한 44분을 다룬 그런 네. 책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이 책은 어떤 책인가요, 선생님? 장인 44분 맞아요. 예, 맞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원래의 속뜻은 사사하다라는 뜻 아세요? 사사하다. 예. 그 뜻이 원래 담긴 책인데 네. 그때 이제 제가 한국방송 출판 우리 KBS 한국방송 출판사에서 그 첫 책이 나왔는데 네. 그 이제 편집장님이 그 사사하다라는 한자 뜻을 너무 이제 이렇게 각인을 대면 독자들이 어려워할 거다. 예, 그래서 44분의 장인 이야기를 담았으니까 그냥 숫자 44로 표현을 해보자. 근데 사실은 그 책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장인을 찾아서 프로그램에 나왔던 예, 그 이제 방송에서 캡처한 그 사진들이 거의 많이 수록이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사실은 뭐 그냥 좀 우리 같은 방송인들의 직업이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온 에어라고 공기 중으로 사라져 버리면 남는 게 없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보람 있고 뜻깊은 직업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한편으로는 그 방송인이라는 직업이 이거 굉장히 허무한 직업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어느 순간 하게 돼서 이게 뭐 돈 이런 게 재산이 아니고 사람이 재산이다라는 그런 생각에 제가 이제 그때는 정말 우여곡절 그때 그 첫 책을 내게 됐는데요. 굉장히 그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던 책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정말 그냥 그 포트폴리오처럼 그냥 만들어가지고 보험 외판원처럼 그 책도 제가 이렇게 들고 다녔었어요. 예, 그 책을 내기 위해서. 왜냐하면 제가 유명한 연예인도 아니고 가뜩이나 또 이런 전통 관련된 아이템은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출판 시장에서 그렇게 인기 있는 아이템이 아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뭔가 좀 남기고 싶은 마음이 커서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정말 그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던 책이어서 어떻게 보면 첫 자식과도 같은 책? 네. 그런데 그 책을 이제 준비하면서 또 한 번 결심을 하게 됐죠. 다음번 책은 정말 내 손으로 TV에 그 나갔던 캡처 화면 사진이 아니라 정말 내 손으로 직접 사진을 찍고 정말 내 손으로 한번 해보자 라고 기획된 책이 앞서 말씀해 주신 장인의 길이라는 책입니다. 네.
그 장인의 길이라는 책 내용도 너무 좋았지만 사실 저는 사진이 좀 놀라웠어요. 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 전문 사진가를 같이 이제 다니셨겠지 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서문을 보면 직접 카메라를 메고 전국을 돌아다니셨다 이런 글이 네. 나오더라고요. 사진도 배우시고 그걸 네, 위해서. 선생님이 장인이시다. 아유, 아니고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보면. 사실은 제가 언제 DSLR 카메라를 만져봤겠어요. 예, 정말 솔직 담백하게 말씀드리면 시집갈 미천 털어서 그 돈을 가지고 네. DSLR 카메라와 제 키만한 삼각대를 구입을 네. 해서 그동안은 그냥 똑딱이 사진이라고 하죠. 속된 말로. 그런 사진들만 주로 찍었었다가 그래도 퀄리티 있는 사진 작품을 남기려면 배워야 되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정말 제가 이제 인터뷰하면서 알게 된 유명한 우리나라의 사진작가 선생님한테 네네. 부탁을 드렸더니 그 제자분 한 분을 소개시켜 주셔서 그분 스튜디오에 가서 한 3개월 동안 직감으로 사진 찍는 법을. 네, 근데 아직도 많이 부족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그 배운 실력을 가지고 네. 전국을 다녔던 거죠. 네. 정말 네. 대단하시니다, 선생님. 그런데 이제 그때가 이제 뭐 보람이 됐던 거는 네. 이게 확실히 사진 퀄리티가 다르더라고요. 잘 맞아요. 아시겠지만. 예. 전문가가 정말 찍은 것 같아요. 근데 사진기가 일단 좋으니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진기가 좋아서 예, 좋은 사진으로 남길 수 있었다. 그 무거운 카메라를 쥐고 혼자 다니신 거죠, 정말? 그 네. 모든 곳을. 그러니까 제가 키가 작잖아요. 우리 되게 아담하잖아요. 저도, 네. 근데 남 얘기 같지 않아요? 정말 되게 웃긴 모습이었을 거예요. 제 키만한 삼각대를 어깨에다 들러매고 그때 제가 카메라 2대씩 가지고 다녔거든요. 정말. 그리고 오늘은 제가 굉장히 드레스업을 했지만 그때 당시엔 정말 머리 질끈 묶고 운동화 신고 그냥 안경 쓰고 근데 이제 여자 혼자 다녀야 되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제가 그 KBS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그 미술관, 뭐 공연장, 박물관 이런 문화현장 인터뷰를 다닐 때였어요. 근데 이제 그런 현장들이 월요일 날 그 문을 닫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월요일 날 저도 인터뷰를 안 가도 되는 날이니까 항상 월요일 날 무조건 새벽 첫 기차나 버스를 타고 전국을 다녔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여자 혼자 다녀야 되니까 또 1박 2일로 다니기도 조금 애매모호하고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당일치기로 다녀와야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그야말로 별 보고 나갔다가 별 보고 들어오는 그 생활을 2년 반을 했던 건데 정말. 지금은 돌이켜보면 그때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다시 하라고 하신다면 다시 하라고 하면 제가 못할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그러고 2년 반을 다녔었죠. 네. 그렇게 2년 반을 돌아다니셨으면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도 상당히 많았을 것 같아요, 선생님. 많았죠. 제가 이제 앞서 무조건 첫 기차, 버스 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실은 그때 그 기차표와 버스표를 제가 아직도 못 버리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의 발자취였었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제가 항상 첫 차를 타고 도착하는 시간이 장인 선생님들이 이제 또 아침 조반을 드실 때예요. 네, 근데 또 굉장히 실례되잖아요. 초면인데. 식사 중이신데. 네, 그런데 많이 밥을 얻어먹고 다녔어요, 제가. 그래서 지금도 기억에 나는데, 지금은 아마 돌아가셨어요. 전라도 나주의 세꼴라이라고 목화솜으로 명주를 짜는 할머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 선생님이 여름날이었거든요. 찾아갔더니 너 아침 안 먹고 왔지. 내가 밥상 준비해놨어. 해서 이제 선생님이 따뜻한 밥상 차려주셔가지고 그때 기억이 나는 게 그 세꼴라이 선생님 앞마당에 그 텃밭이 있었거든요. 같이 선생님이랑 밭에 나가서 풋고추 따다가 된장에 찍어서 먹기도 했었고요. 네, 그리고 또 기억에 남는 일화 중에 하나는 이제 선생님들이 제가 뭐 손녀 내지는 딸 같으셨었나 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정말 가는 기차 안 버스 안에서 먹으라고 삶은 계란, 쑥개떡이라고 아세요? 네, 쑥개떡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 주셔가지고 사이다랑 같이 목매면 안 되니까 그것도 챙겨주신 선생님들도 많았고 정이 정말 넘치시네요. 네. 그리고 트럭도 많이 얻어 타고 다녔어요. 네, 도착할 시간 되면은 선생님들이 이제 1.5톤 트럭 나오고 이제 끌고 나오셔가지고 마중 나오셨던 선생님들도 계셨고, 또 한 가지 에피소드는 그 어떤 선생님은 이제 올라가는 길 차비에 보태라고 그 어르신이 꼬깃꼬깃 지폐를 쌈지톤처럼 모아놓으신 거를 한 삽도 안 받겠다고 거절을 해도 어는지를 제가 모르는 사이에 가방에 이렇게 찔러 넣어주신 분들도 있고 사실은 제가
받은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 시절에 이 선생님들을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겠다라는 네. 그런 사명감이 더욱더 불타올랐던 것 같습니다. 그 사명감 때문에 더 이 책을 네, 네, 애정을 네. 가지고 집필을 하셨겠네요, 네. 선생님. 선생님의 마음이 더 예뻐 보이셨을 것 아이고. 같아요. 그 어른분들이 보실 고맙습니다. 때는. 네. 네. 근데 또 제가 놀랐던 거 네. 하나는 선생님께서 이 장인의 계를 출간을 하시고 네. 사비를 털어서 아, 사비를 털어서 이것도 그 시집갈 자금에서 선생님 조금 보탰죠. 네. 예. 가족들의 도움도 좀 받고요. 전시회를 여셨다 이런 말을 듣고 네. 아 이거는 정말 책까지는 어떻게 내가 아 이럴 수 있겠다 했는데 사비를 털어서 전시회까지 아 이거는 네. 정말 아무나 못한다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전시회 어떤 전시회였죠, 선생님? 정확히 2017년 12월 달이었고요. 네. 지금 이곳 공예박물관 건너편에 저 갤러리에서 제가 열어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출판 기념회금 전시회를 열어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아마 서울 경기권은 그나마 수도권이니까 그곳에 계신 선생님들은 이렇게 도심지에서 전시회를 네. 열 기회가 조금은 있으신데 네. 저기 안쪽에 뭐 아래쪽에 계시는 뭐 전라도나 뭐 경상도 저 깊은 곳에 계시는 선생님들은 국가무형문화재 공개 행사 때가 아니고서는 사실은 이렇게 좀 메인 스테디움에서 전시회를 열 기회가 많지 않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인터뷰 갈 때마다 항상 선생님들이 나도 서대문 안에서 한번 서울 도심에서 전시회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은연중에 많이 꺼내주셨어요. 네. 근데 제가 사실은 그거를 귀담아 들었었죠. 네, 네.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출판 기념회 겸 일주일 동안 네. 한겨울이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도 사실은 그때를 생각하면 제가 막 가슴이 떨려오는 게 제주도에 계신 그 양태장이라고 그 양태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갓을 만들면 이렇게 챙 부분을 양태라고 하거든요. 네. 그 양태장 선생님이 제주도에 계신데 제주도에 계신 선생님도 와주셨었고요. 당일치기로. 네. 정말 인산인해를 이뤘던 현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또 먼 길 오시는 분들 그냥 돌려보낼 네. 수가 없어서 그때 이제 조촐한 다과상이랑 또 그때 당시에 인터뷰했었던 막걸리 선생님께서 또 막걸리 네. 협찬해 주셔가지고 예, 막걸리로 이제 건배사라고 하나요? 예, 그런 이제 행사도 했었었고 그래서 그때 선생님들이 굉장히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네, 말만 들어도 네. 그랬을 것 같아요, 정말. 네, 그래서 지방에 계신 선생님들이 그 지난날에 제가 첫 차 타고 그 지방에 갔던 것처럼 그 선생님들도 기차 타고 버스 타고 이곳 인사동까지 와주셔가지고 정말 뜻깊은 현장이었습니다. 근데 이 장인의 길 책을 보면은 또 너무 예쁜 공예품들. 우리 네.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네. 선생님께서도 실제로 소장 욕구가 막 불타올랐을 것 같아요. 실제로 소장을 하신 적도 있죠, 선생님? 갖고 싶은 거 너무 많죠. 그쵸? 네. 네. 제가 진짜 돈이 많은 사람이라면 정말 많이 사고 싶은데 네. 사실은 구입한 것보다 사실은 제가 선생님들한테 받은 게 너무 많아요. 그냥 이렇게 선물로 주신. 네네네. 소장하고 싶은 것들이 많은데 네. 소장을 하게끔 만들어주신 거죠, 선생님들이. 제가 장인 선생님들한테 한복도 여러 벌 선물 받아가지고 한복이요? 네네 그 한복을 입고 제가 이제 문화재청 관련 국가 행사할 때 이제 그 한복을 입고 무대에 선 적도 네. 여러 번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나주에 있는 소반 만드는 선생님이 계신데 그분은 나중에 시집 가면 신랑 술상 차려주라고 예쁜 소반을 네. 진짜 주신 분도 계시고 제가 그 소반을 기차 타고 오는 내내 혹시나 기차 선반에 올려두면 그 소반이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질세라 네. 2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무릎에다가 안고, 그거를 예, 이렇게 놓고 왔었어요. 네.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저희 집에 지금 숭례문에 올려져 있는 기와 한 장이 있거든요. 그 여러분 그 숭례문 기와가 전라도 장흥에서 만들어졌어요. 예, 그때 장흥에 제가 5시간 반 버스를 타고 갔었는데 네. 그 재화장이라고 하거든요. 기와 만드는 선생님이. 그 재화장 선생님께서 그 숭례문 기와 한 장을 다 올리고 나머지 한 장을 본인이 소장하시려고 가지고 계셨던 거를 저한테 주셨어요. 네. 나중에 혼수할 때 가져가라고. 주로 혼수용으로 주로 많이. 예, 혼수용품을 많이 받았죠. 네. 그리고 또 누비장 김혜자 선생님이라고 지난주 일요일까지 여기 서울 한남동에서 공개 행사 하셨었거든요. 경주에서 오셔가지고 네. 그 김혜자 누비장 선생님은 나중에 시집 가면 애기 입히라고 베네 쪼고리를 또 아이고, 예, 네. 그래서
사실은 더 많은데요. 네. 네, 여기까지만 제가 그쵸. 말씀드릴게요. 네, 더 들으면 부러울 것 네. 같아요, 선생님. 네, 네. 저의 보물 1호입니다. 네, 사실은. 알겠습니다. 너무 부럽습니다. 네. 책을 보면은 여러 장인들이 등장을 하지만 네. 저는 특히 네. 우리 7장 네. 정수화 선생님 얘기. 네. 왜냐하면 선생님이 서두에 그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이 오칠은 네.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가 되지만 숙련된 사람만이 다룰 수 있다. 독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그 옷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게 더 특히 기억에 나요. 근데 이 정수화 선생님은 네. 옷 알레르기가 자긴 처음부터 전혀 없었다. 그래서 나는 이게 천직인 거지 라고 인터뷰를 하신 걸 보고 아, 또 여기서 이런 천직 이런 말이 나오는구나. 너무 멋있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그쵸. 근데 옷이 오를 거라는 생각을 했었긴 했는데 정수환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정말 천직이신 게 정말 예,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셨거든요. 근데 정수환 선생님을 뵈러 간 날에는 사실은 잠깐 촬영할 동안만 이제 잠깐 머무르는 그런 현장이었기 때문에 비상약을 챙겨가지는 않았었어요. 예, 그런데 그 이제 오칠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우리나라의 대부분 그 공예품을 만드시는 장인 선생님들이 그 마감 작업을 하실 때 오칠을 거의 사용을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항상 선생님들 공방에 가면 요만한 플라스틱 통에다가 이렇게 오칠 담긴 걸 보여주세요. 그거 되게 비싼 거야. 이거 저렴한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아, 과연 이 오칠을 어떻게 채취를 하길래 이게 그렇게 요만한 간장 종제 요만한 있는 게 되게 고가예요. 그래서 직접 그 현장을 궁금해서 수소문을 했더니 우리나라 강원도 원주하고 전라북도 남원 등 몇몇 곳에 그 오칠 재배 단지가 있는데요. 그 가운데 강원도 원주에서 생산하는 오칠이 가장 우수한 최상품으로 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원주가 사실은 뭐 사계절이 뚜렷하고 또 일명 마사토 토양이라고 해서 아주 좋은 토양을 가진 그런 땅을 가지고 있는 곳이어서 또 수분감이 적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오칠을 이제 생산할 수가 있는 곳이라고 해서 거기를 수소문해서 갔죠. 제가 만난 이 원주에 계신 오칠장인 선생님은 그 여러분 잘 아시는 KBS 6시 내 고향에도 자주 출연하셨던 선생님이세요. 네, 그래서 갔는데 거기 갈 때는 제가 비상약 2알을 먹고 갔어요. 왜냐하면은 거기가 이제 산 중턱에 있는 이제 그 완전히 온나무만 있는 군락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정수화 선생님 만나러 갈 때는 그냥 잠깐 그 오칠 냄새만 맡으면 되는데 여기는 아예 나무가 곳곳에 심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갈 때는 제가 비상약 2알을 챙겨 먹고 카메라 가방 메고 갔죠. 갔더니 그 정말 혼자 아드님하고 두 분이서 고군분투하면서 오칠을 채취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현장을 딱 마주한 순간 이래서 우리나라 오칠이 이래서 강원도 원주의 오칠이 각광을 받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아까 딱 오칠을 봤을 때는 갈색으로 이제 보거든요. 근데 직접 그 나무에서 바로 채취한 오칠의 색깔은 아주 뽀얀 우유빛깔을 담고 있어요. 오, 신기하네요. 네, 그래서 그 우유빛깔이 산화가 되면서 이제 갈색으로 변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안영배 그 오칠을 채취하는 선생님이셨는데 지금도 하고 계세요. 근데 그 선생님께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 오칠이 각광을 받는 가장 큰 이유는 그 채취하는 방법에 있다. 그 이유가 예를 들어서 가까운 중국 같은 경우는 그 온나무에다가 그 이만한 대통이라고 해서 깡통으로 된 그 철제 통을 그냥 매달아 놓고 그냥 마냥 거기다 이제 상처를 내는 거죠, 온나무에. 그래서 그 온나무에서 나오는 칠이 마냥 흐르게끔 하는데 우리나라의 그 오칠 재배하는 분들의 다른 점은 그때그때 바로바로 채취를 하시는 게 있어요. 그 채취하는 방법에 따라 그 차이점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몇 년 전에 중국의 오칠 재배단지의 그 전문가분들이 강원도 원주에 견학을 오셨대요. 네, 왜 대한민국의 오칠이 이렇게 각광을 받을까? 근데 이제 그 채취할 때 쓰는 도구가 있으시거든요. 근데 그 칼은 뭐 철공소, 목공소에 가도 팔지 않는 칼. 그 선생님께서 직접 개발한 칼인데 그 중국에 있는 관계자분이 이 칼 살 수 없냐고. 네, 그 도구에까지 관심을 가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거는 팔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영업 비밀인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현장을 직접 마주한 순간 이래서 우리나라 오칠이 각광을 받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됐던 현장이었습니다. 그렇네요. 선생님도 근데 옷 알레르기는 없으셨던 거죠? 저는 근데 약 때문이었던
갔던 것 같아요. 예, 비상약 2알 제가 챙겨 먹고 가가지고. 네. 선생님도 천직이셔서 그랬었을 거예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네. 우리 그 장인의 길 책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장인들의 이야기가 네. 나오고 있지만 선생님은 해외도 네. 자주 돌아다니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네. 어느 나라, 뭐 어떤 장인 혹시 뭐 기억에 남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제가 이제 해외 현장을 2곳을 간 적이 있어요. 네. 2017년에는 그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서 이게 아마 국내에는 보도가 많이 안 됐을 텐데요. 그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서 우리나라 한지 관련된 포럼이 열렸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나라 그 국가 관련된 공무원분하고 그다음에 한지장 선생님하고 또 이제 종이와 관련된 여러 이제 전문가 교수님들 모시고 같이 동행을 했었는데 그 현장에 갔을 때 그 프랑스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훌륭한 문화가 있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럽 시장에 특히 그 박물관에 있는 지류문화재라고 하죠. 그 지류문화재를 복원하는 종이는 그 일본의 종이 와시라고 하는 화지를 주로 사용을 했었는데요. 네. 우리나라가 이제 한지 관련된 그 운동을 아마 국가적으로 많이 하셨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이제 한지 활성화 방안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현장에 갔더니 한국 한지가 더 우수한 것 같다. 그 이유는 일본의 종이 그 와시라고 하는 화지는 정말 깨끗한 순백색이라면 우리나라 한지는 약간 좀 누리끼리하면서 좀 소박한 그런 담백한 색을 띠고 있기 때문에 몇천 년 전에 그 유럽 시장에 그 지류문화재를 복원했을 때 그때의 그 분위기와 질감, 그 색감을 좀 살릴 수 있는 게 우리나라 종이가 더 우수하다라는 거죠. 제가 그때 그 현장에 갔을 때 그 루브르 박물관하고 또 이제 그 프랑스에서 공부하고 있는 그 지류문화재를 공부하고 있는 한국 유학생 친구들을 제가 인터뷰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친구들이 너무 자부심을 느낀다는 거예요. 네. 예, 이 먼 이국 땅에 와서 나는 한국 사람이지만 일본의 종이로 복원을 할 때 그냥 왠지 모르게 좀 무슨 말인지 씁쓸함? 아시겠죠? 씁쓸한 마음이 들었는데 그냥 한국에 있는 분들이 와서 한국의 한지를 알리는 자리여서 그 친구들이 정말 달려왔더라고요. 네. 자부심이 정말 쏟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아마 유럽 시장에서 우리 한지에 대해서 각광을 많이 받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또 그 다음 해 2018년에는 이태리에 또 갔었어요. 네, 이탈리아의 그 국립기록유산 보존보건중앙연구소라고 이태리어로는 이크8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그 여러분 잘 아시는 뭐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런 지류문화재를 복원하는 연구소인데 그 연구소에서 경남 의령에 제 책에도 담겨있는 의령의 신현세 한지장 선생님이라고. 예, 그 선생님 종이를 사용해서 이제 지류문화재를 복원을 하는데, 이탈리아 현장은 굉장히 뿌듯했던 게요. 그때 당시에 그 바티칸 박물관에 지류문화재를 복원하는 여성 연구사분이 딱 2분이 계신데 오셨었어요. 그래서 그분들, 그 다음에 또 이제 로마 대학의 그 종이학과가 있는데, 로마 대학에서 그 종이학과에 있는 관련된 학생들도 와가지고, 그래서 그때 여기서 이제 한지장 장지방 장성호 선생님이라고 한지장 선생님 같이 제가 모시고 갔었거든요. 그 선생님이랑 그 로마 대학 학생들 상대로 한지뜨기 시험 체험도 하고요. 와. 예, 그래서 그 현장을 촬영하고 취재를 했었죠. 근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문화인데 자국민들보다 오히려 외국에 있는 해외에 있는 해외에 있는 분들이 더 우리 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실 때 감사하고 고맙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좀 아쉽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해외에 나갈 때마다 외국제 된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은 제가 이태리 현장 그때 하고 나서 그 이태리 문화원 관계자분들도 좀 만나고 제가 그때 이태리 대사님도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분들 만나면서 제안을 한 가지 하고 왔어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해서 국가무형문화 장인들의 관심이 많은 사람이다. 예, 언젠가 한 번은 이태리 문화원에 와서 우리 한국의 장인분들과 전시회를 한번 열어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굉장히 흔쾌히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처음 말씀을 드리는데 이 자리를 들어서 최초 공개예요? 네, 제가 영문으로 기획안도 작성을 했었었고요. 준비를 좀 했었는데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사실은 무산이 됐어요. 근데 이태리 문화원이 건물도 새 건물이고 굉장히 좋은 공간에 마련이 돼 있어가지고
언젠가 한 번쯤은 꼭 한번 거기서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뭐 이제 뭐 빠르면 내년, 빠르면 내년, 내후년 가능하지 않을까요, 선생님? 네, 그래서 그런 마음을 안고 제가 돌아왔던 기억이 납니다. 네. 아니, 그럼 말이 나온 김에 이런 식으로 선생님, 뭐 전시도 있을 수 있고 혹시 장인분들과 이렇게 협업을 하고 싶은 그런 프로젝트가 또 있으세요?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있죠. 제 수건 사업이기도 한데요. 사실은 제가 이제 그동안 뭐 라디오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금도 현재도 만나고 있지만 이 선생님들과의 이야기를 좀 힐링 다큐 프로그램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러니까 직접 만나 뵈면은 오히려 진솔한 얘기들을 많이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사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물론 자연 다큐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겠지만 꼭 공예 장인의 이제 이렇게 초점을 맞추기보단 그 주변 경관, 자연 경관이랑 같이 좀 어우러져서 특히나 요즘같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좀 힐링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을까. 뭐 전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만, 그냥 저의 정말 개인적인 수건 사업이기도 한데, 제가 지난날에 정말 카메라 가방 둘러매고 그 길을 이렇게 혼자 다녔던 그 길을 다시 한번 반추해보고 싶은 그런 다큐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뭐 또 선생님들이 계신 곳이 굉장히 출연, 또 주변의 자연 경관을 자랑하는 곳들이 많거든요. 지금도 문득 기억에 남는 장소가 문득 생각이 나는데요. 그 전남 강진의 옹기장 선생님, 정윤석 선생님이라고 계신데 정말 이곳은요, 그냥 공방의 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 그냥 너른 갯벌과 바닷가가 쫙 펼쳐져 있어요. 그 노을 질 때 보면요, 정말 혼자 보기 아까울 정도의 너무 아름다울 것 너무 같아요. 아름다운 풍광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풍광들을 같이 좀 영상으로 담고 싶은 거죠. 근데 뭐 거창할 수는 있겠지만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담고 싶다는 거예요. 뭐 물론 이렇게 좋은 장비들을 가지고 뭐 드론도 띄우고 하면 너무 좋겠죠. 그런데 그냥 있는 그대로의 그 담백한 모습을 좀 담고 싶은 그런 다큐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서 많은 분들한테 좀 소개하고 싶은 그런 소박한 꿈이 있는데, 혹시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다큐 프로그램 관계자분들 한번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은 꿈꾸는 거, 뭔가 계획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결국은 이루시는 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방금 말씀하셨던 이 웰메이드 다큐도 조만간 저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힘을 불어넣으셔서 감사합니다. 기대하고 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선생님. 제가 선생님 책에서도 본 것 같은데 우리나라 장인 중에 3분의 1은 전수조교, 이 후계자 문제가 없다, 후계자들이, 이런 말씀을 또 해주셨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실질적으로 장인들이 처한 현실, 전수조교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경제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장인분들이 처한 현실은 어떨까요, 선생님? 맞습니다. 지금 잘 말씀해 주셨듯이 아마 우리나라 무형문화재 분야 중에 기능 분야, 예능 분야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그나마 예능 분야, 뭐 소리를 하시는 선생님들이나 전통 무용을 하시는 선생님들이나 또 악기를 이제 연주하시는 선생님들에 대한 후계자 전수자들은 그나마 좀 있는 편이에요. 그 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관심 있는 우리 기능 장인 선생님들의 사실은 뭐 전수 교육 조교, 요즘엔 전승 교육사라고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후계자분들이 사실은 그 예능 분야에 계신 분들에 비하면 많이 현저하게 낮은 지금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경제적인 문제가 굉장히 크고요. 또 이제 어떤 분들이 그냥 취미 삼아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다양하세요. 그런데 뭐 이분들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국가에서 전승 지원금을 받으시긴 하지만 말 그대로 전승 지원금이지 생활비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예전에 이제 인터뷰하러 갔을 때는 어떤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신 분이 있어요. 나 인터뷰하러 오려면은 평일에는 안 된다. 주말에만 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셨었는데, 그래서 선생님 왜요? 그랬더니 내가 평일에는 다른 곳에 일을 하러 다니신다는 거예요. 날품팔이 하러 다니시는 분들도 계셨었고요. 그래서 그런 현실을 직접 그 현장에 가야지 제가 들을 수 있는 이야기들이잖아요. 이런 얘기가 방송을 통해서 책 속에는 전혀 나오지 않는 얘기들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얘기를 좀 제가 책에 담고 싶었던 그런 이유도 사실은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그 북을 만드시는 선생님이셨었는데,
경기도에 계신 분이신데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만 이분은 소아마비, 어렸을 때도 소아마비를 앓으셨고 또 북을 만드는 소리를 굉장히 민감하게 감지해야 되는 직업이신데 청각장애자, 한쪽 귀가 잘 안 들리세요. 네. 근데 이분을 인터뷰하러 갔던 날 아드님이 한 분 계셨는데 제가 허심탄회하게 여쭤봤죠. 요즘은 사실은 뭐 행사용 북도 중국산 북을 많이 사용하신다고 하셔서 그래요? 네. 네, 전통 북을 많이 이렇게 구입하지 않는 추세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비싸서 그런 건가요? 뭐 그쵸. 비싼 것도 있고요. 근데 한 번 쓰고 버리기는 중국산 값싼 저렴한 그런 북이 좋으니까 그렇게 이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아드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굉장히 가슴이 좀 먹먹해지는데 다리가 불편한 아버지를 대신해서 북을 배달하는 일도 자기 몫이고 또 하나 귀가 한쪽에 안 들리는 아버지를 대신해서 그 주문 전화를 받는 역할도 자기 몫이고 손님들을 응대하는 역할도 자기 몫인데 자기가 아버지의 이 일을 이어받지 않으면 누가 할 사람이 없겠다라는 생각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환경이지만 그거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분들 이야기가 아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그 다큐 영화를 통해서 또 방영이 됐었어요. 어떤 영화죠? 그 악기장 선생님, 그 임선민 선생님이라고 계신데 네. 제가 알기로는 상도 받으신 걸로 알고 있고요. 이분이 그 평창 동계올림픽의 그 패럴림픽 그 북을 또 만드시는 선생님이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들 이야기를 그 현장에서 마주하다 보면 왜 우리 문화인데 우리 것을 이렇게 갈고 닦고 계신 분이신데 왜 이 사실을 나만 알아야 될까? 네. 네. 그러니까 주변에 뭐 해외 명품 좋아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 물론 다 좋은데 제가 이제 주변 분들한테 명품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이런 얘기를 하죠. 해외 명품 살 돈으로 우리 한국 선생님들, 장인 선생님들 작품 좀 사주세요. 네. 네, 그러면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이러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아무튼 이제 그 현장에 가니까 그 어려움, 그런 환경들을 마주하니까 더더욱 제가 더 사명감이 더 불타올랐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해외 실입니다. 그 명품 좋아하는 사람, 이제 그 사람이 저여가지고 굉장히 저 사진은 못하지만 저도 관심 있고 좋아요. 네, 그런데 그 관심을 조금 한국 장애들한테도 돌려주면 조금 이제 그럼요. 그걸 원하는 거죠. 네. 근데 이런 궁금증도 있어요, 선생님. 만약에 사고 싶은데 어디서 사야 되나? 사실 뭐 예를 들면 뭐 해외 명품, 명품 얘기 나오니까 갑자기 막 활기가 돌죠. 제가 해외 명품 이런 것들은 너무 손쉽게 살 수 있잖아요. 우리가 백화점 가면 되고. 근데 우리 장인들의 그 물건들 이런 거는 어디서 이렇게 손쉽게 또 접할 수가 있을까? 선생님 책에 보면 다 주소가 나와 있긴 하지만 일일이 찾아다니기가 이제 힘들 때. 그쵸. 뭐가 있을까요, 선생님? 국가무형문화재 전수회관이 또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요즘에 또 온라인 스토어 이런 게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어가지고 또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굉장히 또 온라인 이런 그 프로그램들, 플랫폼들이 많이 이제 개발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알기로는 여기 공예박물관 근처에 그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라고 그 관련된 또 여기 전시관이 있는데 거기 또 매장이 따로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시면 곳곳에 선생님들의 작품을 마주할 수 있는 공간들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런 플랫폼들이 또 많이 있군요. 그럼요. 근데 방금 그런 살 수 있는 곳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있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지만 사실 저는 최근에야 그 우리나라에 한국 전통문화대학교 이런 곳이 있다는 걸 정말 최근에야 알았어요. 전통 문화에 관심이 있어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보가 좀 부족하기도 하고 루트가 좀 약하기도 하고 그럼 이제 저 같은 사람은 놓치고 그냥 지나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 젊은이들이 이렇게 전통 문화를 좀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이런 곳이 또 있는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제가 알기로는 국내 유일의 전통문화 또 문화유산을 배울 수 있는 국립대학이에요. 2000년에 제가 설립한 곳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전통문화대학교 안에 그 전통문화교육원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다양한 그 기능 관련된 분야를 이제 여러분들이 배울 수가 있고, 네. 문화재 수리 기능자도 양성하는 교육기관이에요. 제가 이제 매년 이 전통문화교육원에서 매년 이제 1년에 한 번씩 이 교육원들 그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전시회를 열거든요. 네네. 제가 여기 이제 전시회 또 행사 사회를 봐드리러 가요. 예, 내일 모레 여기 인사동에서 그 전통문화교육원 학생들 대상으로 이제 그 전시회가 열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배울 수 있는 공간이 네. 있고요. 일반 시민분들도 많이 찾아오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공예박물관 근처에 여기 가까운 도남원에 서울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또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커리큘럼이 마련되어 있으니까 조금만 그 눈을 크게 뜨시고 관심을 네. 기울이시면 도처에 곳곳에 배울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선생님 책도 그런 역할을 네네네. 해주고 계시지만 이렇게 뭔가 홍보할 수 있는 네. 그런 루트가 훨씬 더 다양해지고 훨씬 더 힘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도 또 드네요. 네.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서울 공예박물관에서도 장인 세상을 이롭게 네. 하다라는 전시가 진행 중에 있잖아요. 이제 막 개관을 한 이 서울 공예박물관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든지 혹은 네. 공예박물관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선생님. 제가 감히 말씀을, 저도 뭐 공예를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의 전통 문화라는 것이 물론 지키고 보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롭게 만나고 가꿔야 되는 우리 미래의 자화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서울 공예박물관에서 이제 지금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는 뭐 지금 이 현장 프로그램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그런 우리 문화의 미래의 자화상을 엿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이 모든 문화라는 것이 그것을 만드는 사람의 것이라기보다는 그것을 쓰고 즐기는 사람의 것이거든요. 그래야만 그 문화가 우리 생활 속에 오래 남아서 좀 더 발전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네.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공예박물관이 그런 마중물 역할을 하지 않을까.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예전에 이 공예를 만드는 거는 서민들이 주로 만들었다면 이거를 공유하고 향유할 수 있는 분들은 왕족이나 사대부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21세기이고 그거를 만드는 사람, 또 이거를 향유할 수 있는, 모두가 다 공유할 수 있는 그 한 공간에 존재할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다양하게 시도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네. 좀 더 많은 현대인들이 쉽게 우리 공예 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좋은 매개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예, 제 개인적으로 정말 이 공예박물관이 이곳에 자리한 것도 너무 반갑고 감사하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더 많이 우리 좀 공예박물관의 홍보대사가 되셔서 네, 많이 알려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감히 어떻게 내가 말을 하겠냐라고 하시더니 굉장히 길게 바라는 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저도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도 너무 궁금한데요. 책을 읽을 때도 그랬지만 직접 이렇게 뵙고 나니까 저는 앞으로 선생님의 계획, 네, 이것도 너무 궁금해요. 앞으로 또 어떤 기획과 어떤 또 좋은 글들로 저희에게 이렇게 힐링을 또 주실까. 이런 것도 궁금하거든요, 선생님. 이제 앞서 첫 번째 계획, 예, 첫 번째 수건사업 다큐 프로그램 제가 말씀드렸고 또 여쭤봐 주시니까 제가 두 번째 수건사업을 제가 지금 사실은 이제 그 라디오 프로그램을 통해서 장인 선생님들 소개하고 있지만 제가 또 월간 민화라는 잡지를 통해서 월간 민화? 지금 아티잔 오브 코리아라고 해서 한국의 장인들을 매달 한 명씩 지금 연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컨셉은 제가 그동안 책에 담겨있던 장인 선생님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아까 잠깐 말씀해 주신 후계자들, 전수자들의 얘기를 같이 좀 접목시켜서 또 하나 이 전통을 바탕으로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장인분들을 좀 발굴을 해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지금 제가 이제 연재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의 이야기가 또 쌓이면 또 한 번의 책으로 제가 한번 엮어볼 계획도 있고요. 사실은 더 나아가서는 제가 앞서 잠깐 뭐 프랑스, 이탈리아 얘기해드렸지만 프랑스에 갔을 때도 그 장인분들 몇 분을 제가 만나 뵀었어요. 이태리에도 물론 장인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래서
여건이 허락한다면 국내 장인 한번 만나봤으니까 유럽에 계시는 또 다른 장인분들의 이야기를 좀 만나고 싶은 그런 계획도 좀 있고요. 또 우리나라의 같은 분야의 우리나라 장인과 또 같은 분야의 유럽 시장의 장인은 어떤 또 다른 점이 있을까? 재밌을 것 같아요. 예,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좀 뭐라죠? 그 차이점을 좀 발견하고 그런 걸 좀 같이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는 예, 그런 컨텐츠를 좀 한번 만들어보고 싶은 소박한 꿈이 있습니다. 아마 소박한 안 들으실 건데요. 소박한 거 맞죠, 선생님? 엄청난 프로젝트 같긴 한데 소박한 거 맞죠? 소박한 꿈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의 소박한 꿈을 저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서주희 선생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준비된 시간이 너무 금방 갔어요, 선생님. 워낙 또 말씀을 잘해주셔가지고 금방 갔는데 마지막으로 선생님, 이 땅의 장인분들에게 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건데요. 그 다가오는 미래는 분명 희소성이 높은 것을 요구하는 시대가 올 겁니다. 그런 가운데 나라는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은 아마도 각자의 고유한 전통 문화 유산을 내세우는 일일 텐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곳 공예박물관에서 하는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예, 그런 전통 문화 유산을 내세울 수 있는 대표적인 그런 박물관이 될 거라고 저는 자부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이 시청자분들도 그런 미래의 희소성이 높은 가치 있는 프로그램을 볼 줄 아시는 그런 해안이 있는 훌륭한 시청자분들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아울러 지금도 이 땅 어딘가에서 묵묵히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 전통 문화를 잇고 계시는 우리 장인 선생님들, 여러분들의 오랜 경험과 그리고 삶의 지혜와 같은 경륜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전통문화유산을 안정시키고 또 지탱시키는 가장 큰 힘이 되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전국 팔도를 돌면서 이 선생님들을 만나면서 얻게 된 삶의 교훈이 하나 있어요. 그 인생을 산다는 건 자신 앞에 놓인 불완전한 삶을 한결같은 인내로 거침없이 걸어가는 것이라는 것. 그 삶이 모여서 하나의 역사가 된다라는 사실을 제가 선생님들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때의 그 초심을 잃지 않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그 뜻을 이어받아서 열심히 나아갈 테니까요. 한번 지켜봐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선생님이 영상 중간중간에 저희들에게 꿀팁을 주셨어요. 지금 당장 얼른 나가서 장인분들의 작품을 좀 사고 배울 수 있는 곳도 많으니까 좀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고 중간중간 주셨으니까 저희가 또 그 팁을 잘 기억해서 우리 전통 문화, 공예를 또 사랑하는 거를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서주희 선생님을 모시고 오늘 즐거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장인의 길 2권에 우리 왕실도자기 명장 박부원 선생님이 나오잖아요, 선생님. 이 박부원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리 땅에서 건너간 이 도예 문화가 결과적으로는 일본에서 더 화려하게 꽃피우고 있는 현실이 부러우면서도 좀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아까 선생님이 해주셨던 말씀과도 일맥상통하고요. 이런 안타까운 이야기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또 이렇게 새벽 이슬을 맞으면서 장인분들의 이 정신, 또 장인분들의 작업을 전하러 발품을 팔아서 찾아다니신 서주희 선생님 같은 분들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이제는 우리가 전통 문화를 아끼고 보존하는데 힘을 보태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